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쓰러졌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인민재판장,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와 아내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총살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탱크를 피하고 미사일을 뚫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의식이 흐려져 갔죠. 마지막으로 본 건 저처럼 쓰러지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인민재판장. 수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와 아내는 반역분자라는 죄명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그날 함께 총살당한 아내가 살아서 앉아 있고요. 거실에서는 25살이 된 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가을,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 현재 56살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밤, 저는 함경북도 무수달리 근처 특수경비부대에서 대위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8살, 특수부대 경력 15년 차였죠. 우리 부대는 미사일 기지를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야간 순찰 중이었어요. 기지 외곽 창고 지역을 돌고 있었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3번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군요. 그 시간에 창고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철로 연대장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 부대 최고 책임자인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군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이었어요. 그 앞에는 러시아군 장교 2명이 서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 사이에 놓인 것들이었습니다. 미사일 부품들, 설계도, 그리고 현금 다발들. 이번 물건은 품질이 좋죠. 우크라이나에서 쓸만할 거요. 황 연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좋아. 대금은 약속대로 지불하겠소. 다음 거래는 언제 가능하오? 한 달 후. 파병 가는 우리 병사들 무기도 함께 넘기겠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국가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북한군들 무기까지 빼돌리다니.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들은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거든요. 손을 떨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황 연대장과 러시아 장교들이 악수하는 장면, 돈을 주고받는 장면, 미사일 설계도를 넘기는 장면, 모두 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게 뻔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물러났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부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관사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아내 박순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는 같은 부대 군의관이었습니다. 계급은 중위, 34살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동영상을 옮겼습니다. 순영아, 이거 봐. 동영상을 본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연대장이 러시아한테? 응. 미사일 기술을 팔아넘기고 있어. 파병 가는 병사들 무기까지. 옆방에서 7살 딸 희정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든 지켜야 해. 이건 나라를 배신하는 짓이야. 그날 밤 저는 USB를 희정이 인형 속에 숨겼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아이 인형을 뒤지겠어요? 새벽 3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증거를 평양감찰부에 보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쿵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김영철 대위. 문 열어. 보위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벌써 들켰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이 박살났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USB를 지켜야 한다. 희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구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대 밑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나와. 저항하면 쏜다.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어요. 10명쯤 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탄창을 확인했어요. 희정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순영이가 울고 있는 딸을 안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요원이 돌진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요원이 다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가 일제히 사격했어요.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가구가 박살나고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저는 식탁을 엎어 엄폐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어요. 특수부대 사격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탕, 탕, 탕. 3발을 쐈어요.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요. 후퇴하지 마. 포위해. 보위부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요원들이 양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탄창이 비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교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창문이 박살나며 수류탄이 날아들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수류탄을 집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쾅! 폭발음이 울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희정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딸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저는 근접전으로 맞섰습니다. 주먹과 발로 둘을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총개머리로 얻어맞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확보했다. 누군가 제 팔을 비틀며 수갑을 채웠어요. 얼굴이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USB 어디 있어? 동영상 어디에 숨겼어? 지휘관이 제 머리를 발로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제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 안 뒤져. 구석구석 다 찾아. 요원들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부수고 옷장을 뒤지고 바닥을 뜯었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순영이가 희정이를 품에 안고 끌려 나왔어요.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희정이가 울부짖었어요. 7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희정이한테 다가갔어요. 아이가 안고 있던 인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내 인형이에요. 희정이가 인형을 꼭 껴안았어요. USB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얘 좀 보세요. 겁에 질렸잖아요. 인형 하나 주면 안 돼요? 보위부 요원이 망설였습니다. 지휘관이 손을 저었어요. 됐어. 인형 따위. 중요한 건 USB야. 계속 찾아.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형을 놓쳤어요. 끌고 가. 저와 순영이는 끌려나갔습니다. 희정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안아주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가지마. 희정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봤어요. 7살 딸이 잠옷 차림으로 서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보위부 차량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관사가 멀어졌어요. 희정이 모습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USB는 어디 있어? 지휘관이 다시 물었어요. 모른다고 했잖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코가 부러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차량이 달렸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옆에 순영이가 수갑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가 작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희정이가 지켰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는 안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차량이 멈췄습니다. 국가보위부 회령 분소.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 중 하나였어요. 창문도 없는 지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시멘트 벽 사이로 계속 걸어 들어갔어요. 저와 순영이는 곧바로 분리됐습니다. 순영아, 제가 소리쳤지만 철문이 닫혔어요. 아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좁은 취조실로 끌려갔어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걸려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신문관이 앞에 앉았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영철, 38세. 특수부대 대위. 맞나? 예. 황철로 연대장 비리를 촬영했지?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눈앞에 불꽃이 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황 연대장이 직접 신고했어. 내가 창고에 숨어서 촬영한 거 다 봤다고. 황 연대장이 선수를 친 거였습니다. 자기가 먼저 저를 신고해버린 거예요. 너에게는 3가지 혐의가 있다. 첫째, 남조선 간첩과 내통한 죄. 둘째,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 죄. 셋째, 탈북을 기도한 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조작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취조는 그날부터 매일 계속됐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신문 받았어요. 자백해. 내가 간첩이라고. 국가를 배신했다고.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자백합니까?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발로 차였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았어요. 이틀에 2시간만 눈을 붙이게 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고문이 시작됐어요.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부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익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백해. 안 했습니다. 전기고문도 당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무게는 10kg이 빠졌어요. 갈비뼈가 3대 부러졌고 이빨도 2개 빠졌습니다. 하지만 자백하지 않았어요. 자백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 마누라 말이야. 신문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순영이도 똑같이 고문받고 있어.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 제 심장이 찢어졌어요.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같은 거지. 물고문, 전기고문. 내가 자백하면 풀어줄 수도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백하면 둘 다 죽을 게 뻔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취조실이 아닌 다른 방으로 끌려갔어요. 거기 순영이가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본 아내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영철 씨, 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영아,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가가려 했지만 보위원들이 막았습니다. 신문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판결이 났다. 너희 둘은 반국가 반민족 범죄자로 공개 처형에 처한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처형일은 일주일 후. 회령 인민재판장이다.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왔어요. 시멘트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희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살 딸. 잠옷 차림으로 울고 있던 모습. 미안하다, 희정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형 당일 아침이었어요. 트럭에 실렸습니다. 순영이도 함께 실렸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순영이가 말했어요. 나도. 당신을 만난 건 축복이었어.
트럭이 달렸습니다. 회령 인민재판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군중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회령 인민재판장이었어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와 순영이는 끌려 내렸어요. 단상 앞 나무 기둥에 묶였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어요. 반역자들이다. 처형해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어요. 선동된 군중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김영철, 박순영. 너희는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 간첩과 내통한 반역자로 인민의 이름으로 총사령에 처한다. 순영이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철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집행관들이 총을 들어 올렸어요. 5명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3명, 순영이를 향해 2명. 저는 눈을 감았어요. 희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 살아라, 희정아. 아빠 엄마 용서해. 쏴.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어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순영이가 쓰러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어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을 살짝 떴어요. 시체 트럭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순영이가 누워 있었어요. 안에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았다. 총알이 급소를 빗나간 겁니다. 제 것은 갈비뼈를 스쳐 지나갔어요. 뼈가 총알을 막아줬습니다. 폐를 관통하지 않았어요. 순영이 것도 어깨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지만 살아 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매장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은 척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다. 구덩이 파. 누군가 말했어요. 매장반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둘 다 내려. 거친 손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땅바닥에 내던져졌어요. 옆에 순영이도 떨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구덩이 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폐광이었습니다. 버려진 탄광 지역이었어요. 매장 반원 5명이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40대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거 봐라.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 쉬고 있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켰습니다. 남자가 몸을 숙였어요.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준다고? 저기 차 온다. 다른 반원이 소리쳤어요. 보이부 차량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체 확인하러 온다. 빨리 묻어. 남자가 저를 일으켰어요.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폐갱도로 가. 빨리. 그가 순영이도 일으켰어요. 우리를 부축해 폐갱도 입구로 끌고 갔습니다. 들어가. 끝까지. 300m쯤 가면 샛길 있어. 거기서 기다려. 당신은 누구? 동수야. 묻지 말고 가. 보이부 오면 다 죽어. 저는 순영이를 업었어요. 비틀거리며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체는? 저기 묻었습니다. 동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300m를 걸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샛길이 보였어요. 좁은 통로였습니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순영이를 내려놓았어요. 아내가 신음했습니다. 영철 씨, 괜찮아. 살았어. 우리 살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죽었어야 했는데 살았어요. 총살당했는데 숨 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였어요. 여기 있나? 예. 그가 손전등을 켰어요.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응급약이야. 빨리 치료해. 소독약과 붕대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순영이 상처부터 치료했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어요. 뼈는 안 다쳤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왜 도와주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내 동생이 특수부대였어. 너처럼 좋은 장교였지. 3년 전 굶어 죽었어. 동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철로 그 새끼가 군량 빼돌려서 내 동생이 굶어 죽을 때 그놈은 배 불렸지. 복수였습니다. 황 연대장에 대한 보위부가 다시 올 거야. 사흘 안에. 그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어디로 갑니까? 두만강.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동수가 지도를 펼쳤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 강 위치가 보였습니다. 50km. 걸어서 이틀. 제 상태로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조금 아물었어요. 순영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밤 출발해. 어둠을 이용해야 해. 동수가 말했어요. 총 2자루를 건넸습니다. 필요할 거야. 밤 10시. 폐경도를 나왔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산길을 걸었어요. 동수가 앞장섰습니다. 제가 순영이를 부축했어요. 10km쯤 왔을 때였습니다. 멈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보이부였어요. 뛰어.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나무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탕탕탕.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었어요. 이쪽이야. 동수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순영이 손을 잡고 뛰었어요. 보이부 차량이 따라왔어요.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굉음이 들렸어요. 콰르릉. 탱크였습니다. 천호 탱크가 나타났어요. 미쳤어. 탱크까지 동원했어.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포신이 우리를 겨눴어요. 쾅. 폭발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흙이 솟구쳤어요. 계곡으로. 저는 순영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특수부대 체력이 남아 있었어요. 쾅. 쾅. 탱크가 계속 쏘았습니다. 폭발이 뒤따라왔어요. 계곡이 보였습니다. 10m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뛰어. 저는 순영이를 안고 몸을 날렸습니다. 동수도 함께 뛰었어요. 찰싹.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쾅. 위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돌덩이가 떨어졌어요.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100m쯤 흘러갔을 거예요. 여기야. 동수가 바위 뒤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기어 올라갔어요. 탱크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놓쳤어요. 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까이 왔어. 20km만 더 가면 강이야. 동수가 말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해. 동수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살아남아. 그게 복수야. 동수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 저는 순영이 손을 잡았어요.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강 중간쯤 왔어요. 순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야. 제가 속삭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휙.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발견했다. 탈북자다. 북한군 초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탕탕탕.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물기둥이 솟았어요. 엎드려. 저는 순영이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을 참고 물속으로 잠겼어요. 쾅!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로켓포였어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초소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대인 미사일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순영이를 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휙! 쾅!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물벼락이 쏟아졌어요. 영철 씨! 순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편에 다리를 다쳤어요. 저는 아내를 업었습니다. 특수부대 수영 훈련이 살아났어요. 휙! 휙! 쾅! 쾅! 미사일이 빗발쳤습니다.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50m, 40m, 탕탕탕. 기관총이 불을 뿜었어요. 물이 끓듯 튀었습니다. 20m, 10m. 다 왔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여기요. 빨리.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브로커 김 씨였어요. 동수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갔어요. 차 있어요. 빨리 타요. 김 씨가 우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김 씨가 총을 꺼냈어요. 우리를 겨눴습니다. 돈. 3천만 원 더 내. 뭐라고요? 약속한 돈만으론 부족해. 3천만 원 더 내. 아니면 여기 두고 가. 배신이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순영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죽어. 김 씨가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움직였어요. 특수부대 근접전투 기술. 총을 옆으로 쳐냈습니다. 탕. 총알이 빗나갔어요. 김 씨 동료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어요. 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쓰러진 남자 허리춤에서 총을 빼앗았어요. 김 씨가 다시 총을 겨눴습니다. 탕. 저도 쐈어요. 김 씨 어깨에 맞았습니다. 으악. 김 씨가 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도망쳤습니다. 빨리 타. 저는 순영이를 차에 태웠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지만 따라오지 못했어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조선족 마을이 나타났어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순영이가 뒷좌석에서 신음했습니다. 괜찮아? 예. 살았어요. 두만강을 건넜어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조수석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동수가 남긴 것 같았어요. 펼쳐봤습니다. 희정이는 평양 모란봉 구역 고아원. 조부모는 정치범 수용소. 아이는 아직 북한에 있음.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아직 북한에 있었어요. 영철 씨. 순영이도 쪽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데려와야 해요. 우리 딸. 그래. 반드시.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희정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7살 아이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선족 마을에서 석 달을 숨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지냈어요.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를 수소문했습니다. 희정이 소식을 알아야 했어요. 평양 고아원에 있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국가시설이라. 저는 절망했습니다. 딸을 데려올 방법이 없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어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동수가 보냈습니다. 동수가요? 예. 전할 말이 있답니다. 남자가 봉투를 건넸어요. 편지였습니다. 영철 동지. 나는 국정원 협력자였소. 10년간 북한 내부 정보를 빼냈소. 희정이를 빼낼 방법을 찾았소. 석 달만 기다리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동수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믿어도 됩니까?
동수는 이미 30명을 구출했어요. 믿으세요?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2025년 3월 15일 연락이 왔습니다. 희정이가 넘어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경 근처. 내일 여기 도착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문이 열렸어요. 7살이었던 딸이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정아.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희정이도 울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엄마도 있어. 순영이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어요. 희정이가 인형을 내밀었어요. 그 인형이었습니다. USB가 안에 있어요. 아빠가 숨긴 거. 인형을 열었어요. USB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황철로의 범죄를 담은 증거. 잘했어, 희정아.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틀 후 태국행 비행기 탑니다. 준비하세요. 2025년 3월 20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깃발이에요? 희정이가 물었어요. 응,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어요. 이거 봐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예요. 요원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황철로 연대장과 러시아군 장교들, 미사일 기술 거래 장면, 돈 주고받는 장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요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국제 문제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증거예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본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어요. 북한 연대장,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밀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이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황철로는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빠가 해냈어요. 희정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다 같이. 석 달 후 2025년 6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았어요. 도착했어요. 순영이가 말했어요. 응. 드디어. 희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순영이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총살당했지만 살아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탱크를 피했고 미사일을 뚫고 왔어요. 딸도 찾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2025년 9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해 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우리 집이에요? 희정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방 2개, 거실 하나. 북한 군관사보다 훨씬 좋았어요.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북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수부대 경력이 도움이 됐어요. 순영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돌보는 건 똑같아요.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희정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말투가 다르고 배운 것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강했습니다.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요. 희정이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2025년. 저는 56살이 됐어요. 순영이는 52, 희정이는 25살입니다. 희정이는 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통일 관련 단체에서 일합니다. 탈북민 정착을 돕는 일이에요.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처럼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USB 증거는 국제사회에 공개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황철로는 평양에서 처형됐고 관련자들도 숙청됐습니다.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가 세상을 바꿨어요. 희정이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지킨 거야. 지난주였어요. 저는 탈북민 강연회에 섰습니다. 저는 2024년 7월 13일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어요. 제 가슴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총알이 갈비뼈를 스쳤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순영이도 함께 섰어요. 어깨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탱크를 피하고 미사일을 뚫고 두만강을 건넜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처형장에서, 폐광에서, 강 한복판에서. 하지만 버텼어요. 왜 버틸 수 있었냐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희정이가 객석에서 웃고 있었어요. 딸을 만나야 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끝까지.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 희정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따뜻한 밥상 앞에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꿈꾸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총살당했지만 다시 숨을 쉬었어요. 탱크도 미사일도 총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저처럼요. 제 이름은 김영철. 죽음에서 돌아온 탈북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